어린 궁녀 하나가 거친 손길에 이끌려 국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안. 이제 겨우 궁녀의 몫을 배운 작고 여린 여인이었습니다. 수놓은 손끝은 아직 시를 기억하고 눈빛은 아직 꿈을 버리지 못했건만 그 누구도 그녀의 억울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궁은 그녀를 이토록 차갑게 내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온 이 궁궐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권력의 그늘, 그리고 누군가의 악이었습니다. 설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양 경복궁, 이른 봄 새벽이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먹빛 하늘이 깔려 있었고 처마 끝에서 봄 이슬이 방울방울 맺혔다. 상의원 침선방 안에는 밤새 켜둔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등잔불 아래 이른 새벽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이 하나 있었다. 설안이었다. 나이 22. 갸름한 얼굴에 눈이 크고 맑았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따아 올리고 옥비녀를 꽂았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등잔 앞에 앉아 수트를 들고 있었다. 손끝이 가늘고 길었다. 바늘이 비단 위를 오가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했다. 금실이 비단 위에서 모란 꽃잎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왕비 마마의 봄 예복이었다. 상의원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고 그 작업을 맡은 것이 설안이었다. 설안이 상의원에 들어온 것은 13살이었다. 9년째였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했다. 그러나 손재주가 남달랐다. 수놓는 솜씨가 빠르게 소문이 났고 차차 중요한 작업을 맡게 되었다. 왕비 마마가 설안의 자수를 보고 직접 칭찬했다는 이야기가 침선방 안에 퍼진 것이 2달 전이었다. 그날 이후 설안의 자리가 달라졌다. 더 좋은 비단이 설안의 수틀에 올려졌다. 더 귀한 금실과 은실이 설안의 손에 쥐어졌다. 상의원 안에서 설안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달라졌다. 부러움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것이 있었다. 그 차가운 눈빛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안은 그때 몰랐다. 상의원 물자 총괄 상궁 해숙은 나이 48이었다. 이마가 넓고 턱이 각진 여인이었다. 눈빛이 차갑고 입꼬리가 항상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자주색 당이에 금박 장식을 즐겨 달았고 머리에는 화려한 첩지를 얹었다. 상의원에서 20년을 일했다.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흐름이 해숙의 손을 거쳤다. 겉으로 해숙은 완벽한 상궁이었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했다. 윗사람에게는 공손했다. 그러나 그 공손함과 은혜로움의 뒤에는 10년 넘게 이어온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 해숙은 상의원으로 들어오는 비단의 일부를 꾸준히 빼돌렸다.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교묘했다. 장부의 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고 남은 비단을 신복을 통해 바깥 포목상에게 넘겼다. 포목상 봉칠이 그 상대였다. 나이 45에 배가 나오고 얼굴이 둥근 봉칠은 해숙에게서 넘어온 비단을 시전해서 팔았다. 둘 사이의 거래는 수년째 계속되었다. 그 거래가 흔들릴 위기가 생긴 것은 설안 때문이 아니었다. 왕비 마마가 설안을 칭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의원 안팎의 관심이 침선방으로 쏠렸다. 그 관심은 곧 물자 관리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왕비 마마가 침선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언젠가 물자 장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해숙은 설안을 없애기로 했다. 설안을 없애면 왕비 마마의 관심도 사그라들 것이었다. 그리고 설안이 없어지는 김에 그 죄를 설안에게 덮어 씌우면 일이 더 깔끔해질 것이었다. 해숙의 계획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설한이 수투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쉬고 있을 때였다. 침선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럿이었다. 발소리가 빠르고 단단했다. 방문이 열렸다. 해숙이었다. 자주색 당의를 단정히 여미고 화려한 첩지를 얹은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뒤로 상의원 나인 둘이 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해숙의 손에는 비단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꾸러미가 설안의 수틀 앞 탁자 위에 펼쳐졌다. 붉은 비단이었다. 왕실 문양이 새겨진 상의원에서만 쓰는 귀한 비단이었다. 그리고 해숙은 그 비단이 설안의 보찜에서 나왔다고 했다. 설안은 눈이 커졌다. 본 적 없는 비단이었다. 만진 적도 없었다. 그러나 나인들이 설안의 보찜을 뒤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같은 비단이 한 필 더 나왔다. 설안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어떻게 거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해숙은 차갑게 웃었다. 상의원 물자를 훔친 죄. 그것이 설안에게 씌워진 누명이었다. 설안이 끌려 나온 것은 그날 오전이었다. 궁궐 문을 나서는 순간 설안은 뒤를 돌아봤다. 상의원 지붕이 보였다. 9년을 일한 곳이었다. 수틀을 들고 앉았던 창가가 보였다. 그 창가에서 밤을 새워 금실을 놓던 날들이 보였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설안은 봄볕이 쏟아지는 궁궐 밖 길 위에 혼자 섰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짐도 없었다. 돌아갈 곳도 없었다. 봄바람이 남색 치마를 흔들었다. 그날 설안의 어머니는 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설안의 어머니는 한양 도성 밖 작은 마을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남편, 즉 설안의 아버지는 궁중 물자를 납품하는 소상인이었다. 설안이 12살 되던 해 아버지가 납품 대금을 떼이고 빚을 졌다. 집안이 기울었다. 어머니는 딸의 바느질 솜씨를 믿고 궁에 들여보냈다. 설안이 궁에 들어가는 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오래 서 있었다. 잘 될 것이라 했다. 내 손재주가 너를 살릴 것이라 했다. 9년이 지났다. 그 9년 동안 설안은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밤에 가장 늦게 잠들었다. 불평하지 않았다. 요령을 부리지 않았다. 바늘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런데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쓰러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설안은 쓰러진 어머니 곁에 앉아 밤을 새웠다.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바느질로 다른 손이었다. 딸을 키우기 위해 다른 손이었다. 설안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를 악물었다. 억울함이 두려움을 밀어냈다. 쫓겨난 것보다 어머니 앞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더 아팠다. 그 아픔이 설안 안에서 무언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결백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 앞에 반듯하게 서겠다는 맹세였다. 어머니가 조금 기운을 차린 것은 사흘 뒤였다. 설안은 그 사흘 동안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밥을 지어 먹이고 약을 다려 올리고 어머니가 잠들면 그 옆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다.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혼자서는 방법이 없었다. 쫓겨난 궁녀가 누명을 벗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궁 안의 일은 궁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 쫓겨난 자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다. 설안은 포기를 생각했다. 조용히 살자는 생각이었다.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었다. 궁 안에서 배운 솜씨가 있었다. 그 솜씨로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눈만 감으면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쓰러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해숙이 차갑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금 이 순간에도 상의원에 앉아있을 해숙의 얼굴이. 설아는 이를 다시 악물었다. 어머니가 기운을 차린 날 설아는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 그러나 발이 한양 북촌 쪽으로 향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있었다. 상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 나인 소월이 북촌 어딘가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소월은 설안보다 5살 위였다. 상의원에서 물자 수령을 담당했던 나인이었다. 설안이 침선방에서 일을 배울 때 소월이 옆에서 이것저것 가르쳐 준 적이 있었다. 눈꼬리가 길고 입술이 얇은 여인이었다. 단발처럼 짧게 자른 머리를 쪽지고 은빛 뒷꼬지를 했다. 걸음이 빠르고 말이 직설적이었다. 소월이 갑자기 궁을 나간 것이 2년 전이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스로 나갔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다는 말이 있었다. 설아는 북촌 골목을 돌아다니며 소월을 찾았다. 북촌은 한양에서 양반가와 중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기와집과 초가가 나란히 있었다. 봄볕이 골목 위로 쏟아졌다. 설아는 회색 저고리에 짙은 청색 치마를 입은 여인을 찾았다. 그리고 골목 끄트머리 작은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소월을 발견했다. 소월은 설안을 보자 빨래를 내려놓았다. 한눈에 알아봤다. 설안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한 듯했다.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눈짓을 했다. 방 안에서 설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월은 설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눈꼬리가 긴 눈이 가늘어졌다가 다시 열렸다. 설안이 말을 마쳤을 때 소월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도 해숙에게 당했다고. 소월이 궁을 나온 것은 해숙 때문이었다. 소월은 상의원에서 물자를 수령하는 일을 담당했다. 들어오는 비단과 명주, 각종 물자의 수량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었다. 그 일을 하면서 소월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장부에 적힌 수량과 실제 물자의 양이 맞지 않았다. 차이가 조금씩이었다. 처음에는 실수련이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비단이 장부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들어온 것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줄어 있었다. 소월은 조심스럽게 윗사람에게 이야기했다. 그 윗사람이 해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소문이 해숙에게 들어갔다. 해숙은 소월을 직접 내쫓지 않았다. 대신 소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사소한 실수를 부풀렸다. 반복적으로 벌을 내렸다. 소월이 무슨 일을 해도 문제가 생겼다. 숨이 막혀왔다. 소월은 결국 스스로 궁을 나왔다. 잦은 퇴궁이었다. 그러나 내쫓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북촌에서 바느질 일을 하며 살았다. 궁에서 배운 솜씨로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나 해숙에 대한 원한은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언젠가 해숙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때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2년이었다. 설안이 찾아온 것은 소월에게는 그 기다림의 끝이었다. 소월은 설안에게 말했다. 함께 싸우겠다고. 자신이 2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있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둘이라면 다르다고. 설안은 소월의 눈을 바라봤다. 눈꼬리가 긴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안고도 움직이는 사람의 눈이었다. 설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월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다. 소월은 2년 동안 나름대로 해숙의 비리를 추적해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없었다. 해숙의 횡령을 직접 증명할 물증이 필요했다.
장부 차이는 알고 있었지만 장부 자체가 해숙의 손에 있었다. 바깥 상인과의 거래 기록이 있다면 달랐다. 소월이 먼저 시전 쪽을 탐문했다. 한양 시전에는 포목상들이 모여 있었다. 그 가운데 해숙에게서 비단을 사들인 상인이 있을 것이었다. 소월은 시전을 돌아다니며 은근하게 물었다. 귀한 비단을 싸게 파는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런 거래를 아는 이가 있느냐고. 며칠이 지나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상인들은 입이 무거웠다. 왕실과 연관된 거래라는 것을 눈치채면 더 입을 다물었다. 소월이 접근하면 슬쩍 자리를 피했다. 설한도 다른 방향에서 움직였다. 상의원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나인들 가운데 설한과 가깝게 지냈던 이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해숙의 주변에서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없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번번이 짧고 차가웠다. 모른다거나 조심하라거나. 해숙의 그림자가 궁 밖까지 뻗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소월은 초조했다. 설아는 지쳤다. 두 사람이 막막함 속에 앉아있던 어느 밤이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소월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 노인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흰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옥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었다. 눈 아래 주름이 깊었고 눈빛이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을 오래 품은 사람의 눈이었다.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었다. 덕임이었다. 상의원 물자 창고를 수십 년간 관리해온 노상궁이었다. 설한이 상의원에 있을 때 멀리서 봤을 뿐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그런 덕임이 밤에 소월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덕임은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것이 있었다. 낡은 기름종이로 쌓인 무언가였다. 덕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이야기였다. 덕임이 처음 해숙의 비리를 눈치챈 것은 10년 전이었다. 물자 창고를 관리하면서 수량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더 살피다가 어느 날 밤 창고 앞에서 해숙의 신복 나인이 비단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날이 깊은 시각이었다. 창고 열쇠는 덕임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쇠가 복제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알았다. 덕임은 고발하려 했다. 그러나 해숙이 먼저 움직였다. 해숙은 덕임에게 찾아와 말했다. 덕임의 조카 천석이 영모와 연루된 자들과 어울렸다는 증거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입을 열면 천석이 위험해진다고. 덕임에게 천석은 하나뿐인 혈육이었다. 천석은 덕임의 동생 아들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덕임이 손수 키운 아이였다. 그 아이가 위험하다는 말에 덕임은 무너졌다. 고발을 포기했다.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덕임은 한 가지를 했다. 해숙의 신복 나인이 포목상과 거래를 마친 날 받아온 거래 문서를 들고 돌아오다가 창고 앞에서 떨어뜨렸다. 덕임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나인이 돌려달라 했지만 덕임은 이미 내용을 봤다. 날짜, 비단 수량, 상인의 수결이 적힌 문서였다. 덕임은 그 문서를 숨겼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무너진 양심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희망이었다. 그것이 10년이었다. 10년 동안 덕임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명예가 쫓겨나다시피 궁을 나갔을 때도, 설한이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때도, 자신이 입을 열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다. 설한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덕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천석이 위험해지더라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이 10년을 침묵하는 동안
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 그것이 덕임을 움직이게 했다. 덕임은 품속에서 기름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낡은 기름종이를 펼치자 안에서 문서 한 장이 나왔다. 10년 전 날짜가 적힌 거래 문서였다. 비단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상인의 수결, 포목상 봉칠의 수결이었다. 설아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소월은 문서를 들여다보며 눈빛이 달라졌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작이었다. 덕임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늙은 상궁의 이마가 소월의 방 마루에 닿았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다. 봄밤이 깊어갔다. 덕임에게서 거래 문서를 받은 다음 날 설안과 소월은 덕임의 조카 천석을 찾아갔다. 천석은 한양 도성 안작은 서책방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나이 28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썹이 짙고 눈빛이 순했다.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서책방 한켠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설안과 소월이 들어서자 천석은 고개를 들었다. 덕임 고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눈빛이 흔들렸다. 크고 넓은 어깨가 조금 굳었다. 설아는 천석에게 해숙이 쥐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 물었다. 영모 연루 증거라는 것이 사실이냐고. 천석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숙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자신은 영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러나 해숙이 그것을 증거처럼 만들어 들고 나오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고. 진실이 아닌 것도 권력 있는 자가 들고 나오면 진실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10년을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설아는 천석의 눈을 바라봤다. 순한 눈빛이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두려운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너무 오래되어 몸에 배어 있었다. 설아는 말했다. 자신도 두렵다고. 쫓겨난 궁녀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고.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해숙은 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자신 다음에는 누군가 또 있을 것이라고. 천석은 설안의 말을 듣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직 무섭다고 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설안과 소월은 서책방을 나왔다. 골목 바람이 차가웠다. 소월이 말했다. 천석 없이 진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소월이 다음으로 움직인 것은 포목상 봉칠이었다. 거래 문서에 봉칠의 수결이 있었다. 봉칠이 직접 거래를 인정해주면 문서의 효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었다. 소월은 시전으로 갔다. 봉칠의 포목상을 찾았다. 배가 나오고 얼굴이 둥근 봉칠이 갈색 두루마기에 전대를 두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눈이 작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소월이 접근하자 봉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소월이 거래 문서를 꺼내 보이자 봉칠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냐는 눈빛이었다. 봉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그 문서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수결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도 부인했다. 봉칠은 해숙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해숙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봉칠은 그 거래가 세상에 드러나면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왕실 물자를 중간에서 처분한 죄는 가볍지 않았다. 소월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두 방향이 모두 막혔다. 천석도 봉칠도. 설아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쓰러진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그리고 해숙의 차가운 웃음이 떠올랐다. 아직 방법이 있을 것이었다. 반드시 있을 것이었다.
설한과 소월이 천석과 봉치를 만났다는 사실이 해숙의 귀에 들어간 것은 사흘 뒤였다. 해숙의 눈은 상의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전에도 북촌 골목에도 해숙의 귀가 닿는 곳이 있었다. 봉칠이 수상한 여인을 만났다고 해숙에게 귀띔했다. 거래 문서를 보여줬다고 했다. 해숙의 표정이 굳었다. 거래 문서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덕임이 움직였다는 뜻이었다. 10년을 조용히 있던 덕임이. 해숙은 즉각 덕임을 불렀다. 덕임이 해숙 앞에 섰다. 해숙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천석에 대한 증거를 관아에 넘기겠다고. 덕임이 입을 열었으니 자신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덕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 상의원 감찰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해숙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다. 설한이 쫓겨난 것이 정당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한이 쫓겨난 이후에도 궁안나인들과 불법으로 접촉했다는 새로운 고발까지 덧붙였다. 설한의 이름에 또 하나의 죄가 붙었다. 소월도 위험해졌다. 전직 나인으로서 설한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소월의 집 근처에 낯선 사람들이 얼씬거리기 시작했다. 설한은 그날 밤 소월의 방 안에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막혔다.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을 써먹을 방법이 없었다. 봉칠은 입을 다물었고 천석은 두려워했고 덕임은 해숙의 협박 앞에 다시 흔들렸다. 소월마저 위험에 처했다. 설한은 눈을 감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가 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더 싸우다가 소월까지 다치게 하고 덕임과 천석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설한은 눈을 감은 채 오래 앉아 있었다. 그때 소월이 말했다. 포기하면 해숙이 이기는 것이라고. 해숙이 이기면 다음에 또 누군가가 설한처럼 될 것이라고. 자신이 궁을 나온 것이 2년 전이고 설한이 쫓겨난 것이 지금이라고.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른다고. 설한은 눈을 떴다. 소월의 눈꼬리가 긴 눈이 설한을 바라보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설한은 생각을 바꿨다. 포기가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했다. 설한이 천석을 다시 찾아간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소월도 덕임도 없었다. 설한 혼자 서책방을 찾아갔다. 천석은 설한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에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다. 설한이 왔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또 무언가를 요구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설한은 천석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13살에 궁에 들어갔다고. 9년을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고 밤에 가장 늦게 잠들었다고. 왕비 마마의 예복에 금실로 모란을 놓던 날 아침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어머니의 손이 닳아 있었다고. 딸을 키우기 위해 다른 손이라고. 설한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조금 흔들렸다. 천석은 설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내렸다. 설한이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이 조용했다. 천석이 오래 있다가 물었다. 자신이 나서면 해숙이 증거를 들고 관아에 갈 것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설한이 말했다. 해숙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먼저 알리면 된다고. 해숙이 들고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드러내는 것이라고. 감출 것이 없는 자가 먼저 말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천석은 오래 설한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썹이 짙은 얼굴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풀렸다. 10년을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천석이 말했다. 하겠다고. 그날 오후 소월이 봉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었다. 소월은 봉칠에게 말했다. 이미 거래 문서가 있다고. 봉칠이 인정하지 않아도 문서는 존재한다고. 그런데 봉칠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찰이 이루어졌을 때 봉칠이 더 불리해진다고. 지금 스스로 나서는 것과 나중에 끌려 나오는 것은 다르다고. 봉칠의 작은 눈이 흔들렸다. 봉칠은 해숙을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아내는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소월의 말에 계산이 들어갔다. 해숙이 무너지면 봉칠도 같이 무너질 것이었다. 그렇다면 먼저 나서서 해숙만 무너뜨리고 자신은 살아남는 것이 나을 수 있었다. 봉칠이 결국 입을 열었다. 증언하겠다고. 덕임이 다시 설안을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해숙의 협박이 있었지만 덕임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고. 천석이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조카가 용기를 냈다면 자신도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덕임은 설안에게 말했다. 10년 전 거래 문서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겠다고. 창고에서 비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날들을, 복제된 열쇠를, 해숙의 신복이 밤에 드나들던 것을. 이제 세 가지가 다 모였다. 덕임의 거래 문서, 봉칠의 증언, 천석의 결단. 설아는 내일 움직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설아는 새벽에 일어났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설안의 밥상을 챙겼다. 그 손이 또 눈에 들어왔다. 다른 손이었다. 설아는 밥을 다 먹고 일어섰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다. 머리를 단정히 따아 올리고 옥비녀를 꽂았다. 궁에 있을 때와 같은 차림이었다. 그것이 의도였다. 자신이 궁녀였고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소월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저고리에 짙은 청색 치마였다. 걸음이 빠른 소월이 이날은 오히려 조용히 서 있었다. 덕임이 도착했다. 옥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흰 머리를 단정히 올렸다. 손에 거래 문서가 든 기름종이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천석이 마지막으로 왔다. 무명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고 눈썹이 짙은 얼굴에 긴장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봉칠은 시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필요하면 불러내기로. 네 사람이 궁궐 쪽으로 걸었다. 봄볕이 쏟아졌다. 경복궁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설아는 걸으면서 담장을 바라봤다. 저 안에 자신이 9년을 살았다. 저 안에 수틀이 있었다. 금실이 있었다. 왕비 마마의 예복이 있었다. 그리고 해숙이 있었다. 설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상의원 감찰 상궁에게 직소하는 절차는 복잡했다. 쫓겨난 궁녀가 직접 감찰을 청한다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국문을 지키는 자들이 처음에 막았다. 설안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다. 쫓겨난 자라는 것을 알자 더 단단히 막았다. 그러나 덕임이 앞으로 나섰다. 현직 상궁이었다. 덕임의 이름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다. 40년을 상의원에서 일한 노상궁이었다. 덕임이 감찰을 청한다 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감찰 상궁은 나이 50을 넘긴 여인이었다. 표정이 없고 말이 적었다. 네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었다. 먼저 덕임이 거래 문서를 내밀었다. 10년 전 날짜가 적힌 문서였다. 비단의 종류와 수량, 봉칠의 수결이 담긴 것이었다. 덕임은 그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왜 10년을 품고 있었는지를 모두 말했다.
조카 천석에 대한 협박까지. 다음으로 천석이 나섰다. 해숙이 주장하는 영모 연루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말했다. 자신이 두려워서 10년을 침묵했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소월이 자신이 2년 전 궁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말했다. 물자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했다가 해숙의 표적이 된 것을. 마지막으로 설한이 말했다. 본 적도 없는 비단이 자신의 보찜에서 나온 것을. 9년을 일한 상의원에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을.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감찰 상궁은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래 말이 없었다. 그리고 봉칠을 불러오라 했다. 봉칠이 불려왔다. 시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봉칠이 궁 안으로 들어왔다. 갈색 두루마기에 전대를 두른 채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눈이 작은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다. 감찰 상궁이 봉칠에게 물었다. 봉칠은 처음에 우물쭈물했다. 그러나 덕임의 문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자신의 수결이 거기 찍혀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봉칠이 인정했다. 해숙의 신복에게서 비단을 사들인 것을. 값이 쌌다. 출처를 물으면 상의원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그것이 왕실 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고. 거래 횟수와 날짜, 비단의 종류와 수량을 하나씩 말했다. 감찰 상궁의 표정이 굳었다. 해숙이 감찰 상궁 앞에 불려온 것은 그날 오후였다. 해숙은 자주색 당의를 단정히 여미고 화려한 첩지를 얹은 채 들어왔다. 넓은 이마와 각진 턱, 차가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마가 높고 등이 곧았다. 오랫동안 권세를 누린 자의 걸음걸이였다. 감찰 상궁 앞에 앉았다. 감찰 상궁이 거래 문서를 펼쳤다. 해숙의 눈이 그것을 향했다. 한 번 보고 시선을 거뒀다. 모른다고 했다. 자신과 관계없는 문서라고 했다. 덕임이 꾸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봉칠의 이름이 나왔을 때 해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봉칠이 이미 증언했다는 것을 감찰 상궁이 말했다. 봉칠이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을. 날짜와 수량과 비단의 종류를. 해숙의 입꼬리가 굳었다. 봉칠이 열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봉칠은 자신의 이익을 아는 자라고 생각했다. 자신과의 거래가 드러나면 봉칠도 위험한데 왜 입을 열었을까? 해숙는 버텼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오래된 문서 하나와 상인의 증언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그때 덕임이 들어왔다. 덕임은 감찰 상궁 앞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말했다. 밤에 창고에서 비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날들을, 복제된 열쇠를, 신복 나인이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 것을, 그리고 해숙이 천석을 협박한 것을. 해숙의 눈빛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흔들렸다. 천석이 직접 자신이 영모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이 전해지자 해숙의 마지막 패가 사라졌다. 천석에 대한 협박 카드가 없어졌다는 뜻이었다. 덕임을 막을 수단이 없어졌다.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감찰 상궁이 막았다. 해숙의 첩지가 그 자리에서 떼어졌다. 화려한 첩지를 얹은 채 들어왔던 해숙이 그것 없이 앉아있게 되었다. 해숙의 넓은 이마 위가 텅 비었다. 감찰 결과는 빠르게 정리되었다. 해숙이 수년간 상의원 물자를 횡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덕임이 협박을 받아 10년을 침묵했다는 것도, 설한에게 씌워진 누명이 해숙이 꾸민 것이라는 것도. 해숙은 파직되었다. 상의원 물자 총괄 상궁 자리에서 즉각 쫓겨났다. 형조의 판단에 따라 횡령죄와 무고죄가 적용되었다. 유배형이 내려졌다. 봉칠은 왕실 물자 거래에 가담한 죄로 처벌받았다.
다만 자진해서 증언한 것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그쳤다. 시전 포목상 자리는 박탈되었다. 설안의 누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해숙이 파직된 다음 날 설안에게 통보가 왔다. 상의원으로 복귀하라는 것이었다. 왕비마마의 뜻이었다. 누명이 벗겨진 설안을 다시 침선방으로 불러들이라는 명이 직접 내려왔다. 설안은 통보를 받고 오래 앉아 있었다. 돌아가는 것이었다. 9년을 일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그곳으로, 수틀이 있는 곳으로, 금실과 은실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에게 알렸다.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말이 없었다. 그냥 설안의 손을 잡고 오래 있었다. 다른 손이었다. 설안의 손이 그 위에 얹혔다. 설안이 상의원에 다시 들어선 날은 봄이 한창이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따아 올리고 옥비녀를 꽂았다. 쫓겨나던 날과 같은 차림이었다. 침선방 문을 열었다. 수틀이 보였다. 창가가 보였다. 금실 타래가 보였다. 봄볕이 창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설안은 자리에 앉았다. 수틀을 들었다. 바늘을 집었다. 금실을 깨었다. 그리고 천천히 모란 꽃잎을 놓기 시작했다. 소월은 설안이 돌아간다는 소식을 북촌에서 들었다. 회색 저고리에 짙은 청색 치마를 입고 마당에 서서 궁궐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눈꼬리가 긴 눈이 빛났다. 입술이 얇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소월은 다시 궁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북촌에서 바느질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궁 밖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덕임은 상의원으로 돌아갔다. 40년을 일한 곳이었다. 10년의 침묵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다. 감찰 상궁은 덕임의 오랜 공을 인정했다. 덕임은 물자 창고 관리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천석은 서책방으로 돌아갔다. 10년의 두려움이 끝났다. 해숙이 쥐고 있다던 조작된 증거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천석은 서책방 한켠에 앉아 책을 읽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조금 더 고요해졌다. 설안이 상의원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가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침선방에서 설안의 손이 다시 바빠졌다. 금실, 은실, 귀한 비단들이 설안의 수틀에 올려졌다. 왕비마마의 가을 예복이었다. 설안은 새벽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밤에 가장 늦게 일어났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왕비마마가 침선방을 직접 찾아온 것은 가을 초입의 일이었다. 드문 일이었다. 왕비마마가 직접 침선방을 찾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다. 시녀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왕비마마가 들어섰다. 설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왕비마마는 설안의 수틀을 들여다봤다. 금실로 놓인 모란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왕비마마는 오래 그것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설안에게 말했다. 솜씨가 더 깊어졌다고. 억울함을 이겨낸 자의 손이라 그런가 보다고. 설안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왕비마마가 돌아간 뒤 침선방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임금이 설안의 수틀 작업을 보셨다는 것이었다. 왕비마마의 예복에 놓인 모란 자수를 보고 누가 만들었냐 물으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안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가 스스로 결백을 밝히고 돌아온 궁녀라는 것을 임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했다. 그냥 오래 모란 자수를 들여다보셨다 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상의원으로 통보가 내려왔다. 설안을 후궁 간택의 대상으로 올리라는 것이었다. 침선방이 조용해졌다.
설한도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후궁이란 임금의 곁에서 내명부를 함께 이끄는 자리였다. 상의원 궁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설한의 이야기는 이미 궁 안팎에 퍼져 있었다. 억울한 누명 앞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 혼자가 아닌 함께 싸운 것, 그리고 마침내 결백을 밝히고 돌아온 것. 그 이야기가 설한의 바느질 솜씨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었다. 설한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수투를 손에 들고 완성된 모란 자수를 들여다봤다. 금실이 비단 위에서 빛났다. 간택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겨울이었다. 설한은 후궁으로 간택되었다. 간택날 아침 설한은 단장을 마치고 거울을 봤다. 갸름한 달걀형 얼굴에 눈이 크고 맑았다. 단정히 올린 머리에 옥비녀 대신 화려한 뒷꽂이가 꽂혔다. 연한 하늘색이 아닌 다홍색 원삼이 입혀졌다. 설한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13살에 궁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던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9년 뒤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날이, 소월의 집 문을 두드리던 밤이, 덕임이 기름종이를 꺼내던 순간이, 천석이 눈빛을 바꾸던 순간이,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이어진 것이었다. 간택 후 설한이 처음으로 바깥을 나온 것은 이른 봄이었다.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다. 설한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른 손이었다. 설한의 손이 그 위에 얹혔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손재주가 너를 살릴 것이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다고. 설한은 고개를 저었다. 손재주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설한은 궁궐 담장 가까운 곳에 잠시 서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경복궁 지붕 위로 번졌다. 기와가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봄바람이 담장을 넘어왔다. 설한은 그 노을을 오래 바라봤다. 소월이 북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눈꼬리가 긴 눈으로 천을 들여다보며 덕임이 물자 창고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이었다. 마디 굵은 손으로 장부를 다듬며 천석이 서책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이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해숙은 유배지에서 봄을 맞고 있을 것이었다. 설한은 담장을 바라봤다. 억울함은 반드시 하늘이 알고 하늘이 알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 말이 맞았다. 다만 하늘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소월이 있었다. 덕임이 있었다. 천석이 있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신이 있었다. 그것이 하늘을 움직이게 한 것이었다. 설한은 마지막으로 노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붉은 빛이 천천히 저물어갔다. 그리고 설한은 돌아섰다.